하셨어요. 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진석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문정복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소배원 의원님 이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충남 천안시갑의 문진석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열 사장님, 네, 토지를 매매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부가 발급하는 지적도, 토지 이용 규제 확인서 등과 같은 공적 정보를 확인하는 일인데 오늘은 이러한 공적 장부 가운데 행정구역 경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적도의 토지 경계 불확실성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산 137번지 지도입니다. 지난 5월 말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매도하려 했는데 매수자가 의뢰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상 파란색 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산 92-1 토지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약 990제곱미터가 겹쳐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경우 네. 노란색 부분은 누구의 땅일까요? 행정구역이 겹친 토지 같은데요. 네, 등록 당시에 그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 누구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국가가 하는 일이 이렇게 불확실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빨간색 선 보이시죠? 네, 빨간색 선은 전라남도 담양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계입니다. 예, 황당하게도 해당 토지가 두 행정구역에 겹쳐 있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확인되시죠? 예, 예. 예, 토지 소유자는 담양군청 지적과를 찾아갔습니다. 담양군청의 답변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보건 측량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담양지사를 찾아가니 담당자는 경계보건 측량의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측량비 견적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분명한 행정상의 문제임에도 토지 소유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담양지사에 측량비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담양지사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이런 건 한 번도 없던 일이라 바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회의를 통해서 논의한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고 또한 측량을 진행한다 해도 많은 건이 밀려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도 오류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적도 오류나 행정상의 문제를 바로 잡는데 그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의 기책사유로 국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이거 문진석 의원님, 요건 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전국의 지적 공부 중에서 우리나라에 약 3,800만 필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15% 정도는 이런 지적도가 정확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네, 네.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행정상의 오류냐 개인의 잘못이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개인의 이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겠지만 비용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행정상의 오류인데 개인한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맞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지적 공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네. 국가가 정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네. 비용도 국가가 비용은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네. 예, 담당자는 물론 이런 건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담양군의 잘못, 순창군의 잘못, 아니면 정부의 잘못입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원시적인 기술로 지적 공부를 만들다 보니까 틀린 게 있고 네, 뭐 그거 알고 네.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옛날에 그 만들 당시에 축적도가 임야와 대지 또 등등에 따라서 축적도가 다른 것을 이 결합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중간에 또 다시 만들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귀책 사유와 그 비용 이런 부분들은 또 중간에 또 소유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사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의 핵심은 뭐 일제 강점기 때 네네. 제작한 지적도의 원인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국토부나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걸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토의 지적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적 재조사가? 네, 전국의 지적 제조사 대상지 중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금 약 15% 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도까지요? 계획은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네. 현재의 추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2030년까지 준수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현재의 이유가 지적 뭐죠? 제조사 제도의 2030 프레임을 년까지. 좀 예. 개선을 주민 동의 절차라든가 네. 주민 동의 확보 요건이라든가 실시 방법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게 뭐 예산 문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적도 문제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요. 네. 전 국토의 지적 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아마 담양군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미론이긴 하지만 네.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민원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 저기서 한 건 저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유형화해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반적인 그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계획을 좀 짜서요. 네. 한번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문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흥시 갑 출신의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토지실장님 미리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LX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띄워졌나요? 네, 넘기시고요. LX 간부들이 한국지적정보학회 부회장하고 이사를 겸직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문제는 이들과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정보업체 대표들이 학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 대표가 LX의 대규모 용역을 수주하는가 하면 지체상금을 면제받기도 했어요. 용역 입찰이나 지체상금 면제가 절차대로 진행됐더라도 국민 정서상 이것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겸직 승인도 안 받으셨죠? 아니, 내구상 저기 승인 대상조차도 아니지요? 겸직은 아마 승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런 아니요, 안 경우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고 승인 대상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학회 임원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택토지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해당 학회 임원진 중에 국토부 과장하고 사무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그 학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업체 대표들이 국토부 산하기관 용역도 수주를 했어요. 공직자가 순수한 학술 목적으로 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대표들과 학회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업무 연관성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얘기인 거고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국감에서 지적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은 지적 업무 수행 중이고 지적 업무 경험이 많은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유관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 학회 임원에 대한 직무 연관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의 겸직을 허락을 했더라고요. 국토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허락한 거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받아보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유관부처에 문의를 해서 네. 직무 연관성이라든가 그런 비리와의 그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바닥이 좁은 이 지적업계의 특성상을 생각하며 아주 신중하게 좀 검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공무원들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익위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LX 사장님께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개념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네, 어떤 겁니까? 네, 현실 세계를 네. 그 디지털 컴퓨터 가상 공간에 구축해서 여러 가지 도시 관리라든가 안전, 교통, 환경 등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 공간 정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 시티 사업의 핵심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간과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축할 시에 나중에 디지털 정보를 서로 호환하거나 연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디지털 트윈 정보 호환을 표준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표준 문제가 가장 크고 또 기관 간에 서로 협동하고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성숙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또 기술적으로도 좀 제한이 많이 받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 국토정보공사가 디지털 트윈을 선도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지털 트윈의 플랫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민간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또 관련 기관들이 각종 도로, 철도, 항공 등등의 기관들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업계에서는 공사법 제정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좀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사의 업무 체계라든가 공사의 미션이라든가 공사의 앞으로의 역할들이 그에 대해서 조금 아직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평면적인 이런 공간 정보였지만 이제는 육해공 또 도로철도 항만 등등 여러 가지 공간 정보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화되고 복합적이고 융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저희 공사가 큰 길 역할을 해줘야만 그 민간 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생산하고 취득하고 분석하고 이런 의벽들이 무한히 창출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해외 건설도 지원할 수 있고 같이 패키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벽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벽이 10배,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공사법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고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네네, 그런 노력을 수반해야 되고요. 네네. 저는 그 공사법 제정 시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민간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문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출신의 김상훈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잠깐만요. 참고로 이정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와 계시죠? 예, 질의 시작하십시오. 예, 먼저 허그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그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전금을 떼먹는 악덕 임대인 이런 사람들 이제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규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허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악성 임대인이 지금 현재 금년 8월 말 현재로만 보면 129명, 그 중에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2,160건에 세입자 피해액이 4,284억입니다. 4,284억. 대체로 허그에서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중에 미해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모 씨인데 전세금 281건에 570억 정도를 사고를 쳤습니다. 그다음 진모 씨가 183건에 340억, 정모 씨가 108건에 241억. 뭐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전세 보전금을 떼먹는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느냐? 이 도표상에 그 지금 연령대별로 피해 임차인 현황을 보면 20대, 30대 임차인이 세입자가 전체 67%입니다. 67%. 이제 사회에 갓 첫발을 디딘 이런 젊은 분들이 아마 부모님이 지원해 줬거나 이게 자신들의 전 재산일지도 모를 전세금을 이런 악성 임대인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데 대한 법적 예방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허그에서는 개인 자산이라든지 신용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로 해서 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허그 사장님 이런 분들을 좀 정보 공개를 해서 사전에 상습적인 악성 임대인임을 미리 좀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행법상에 일부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법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도 법을 하나 발의해놨는데 상습적으로 전세 보전금을 떼먹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리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예. 예. 직무대리 이정현입니다. 예,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의 전 LH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분 예. 모 씨가 감사실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제 LH에 재직할 당시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각지의 LH 아파트를 15채를 구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LH에서도 아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공사에 적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의견서를 보내는 모양인데 당시 전 LH 직원이니까 LH 아파트 15채를 집중적으로 구매해서 투기에 이용한 이 직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할 때 이분이 채용 공고문의 상벌 내용을 필히 기재하고 또 허위 기재 시 불합격됨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그다음 이거는 공공기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새만금 개발공사에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지금 있는 감사실장으로 승진하는 그 과정에서도 평가위원을 전 LH 근무 경력자를 2명을 넣으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승진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국민권익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의 각종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 감정이라든가 봤을 때 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차명
아파트를 15채를 구입했던 이 직원에 대해서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새만금 개발공사 인사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연히 개발공사의 채용 공고문에 상벌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충분하게 정상을 참작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에 맞는 합당한 조치인가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 직권면직 사유 등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 그 심사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거기에 예. 잠시만요. 거기에 이 사람이 15채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주택 구입을 권장하던 시기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떳떳하면 차명으로 해서 거래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차명 부분은 LH에서 이 사실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예. 그거를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을 감사실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이나 그 채용 취소 부분만 검토한 게 아니라요.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징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 이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 건을 조사 중이라는 사유로 저희들 자체 절차를 모두 중단 요구를 한 적이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그 국민권익위가 굉장히 그 상세하게 지적됐던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예.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네. 새만금 개발공사 차원에서 또는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거기 응당하는 징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좀 참고하세요. 위원님 국토부의 감사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들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광주시 갑 출신의 소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떼먹는 사람들을 저는 나쁜 임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께서 주택보증공사 사장님께 그 나쁜 임대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나쁜 임대인을 공개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 5월 달에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 법안소에 있는데요. 그 빨리 우리 국토부에서 그걸 처리한다면 이 사람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의원님 동의하시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나쁜 임대인 관련법을 낸 건 런던에서 이미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증금 떼먹는 사람들이 2018년까지만 해도 17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극히 소수였는데 2018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작년까지 대략 한 1조 9천억 정도 임대보증금을 떼먹고 있습니다. 그건 그 허그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 정도고 저희가 추산을 대강 해보면 그 가입한 사람이 30% 든다면 그 시장에서 떼먹는 나쁜 사람들 전체는 5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화돼 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같은 그 나쁜 임대인들끼리 서로 자기가 개인으로 안 되는 건 그 서로 내통을 해가지고 다른 법인에게 팔고 그 법인이 다시 또 임대사업자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6명 정도가 저희가 짧게 조사한 것만 치면 한 1,500억 정도의 떼먹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우리 김상훈 의원님께서도 물어봐 주셨고
우리 사장님도 그 법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니까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도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오전에 마지막 질의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제 저 똑같은 문제인데 저하고 이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주택 분양 보증 시장 개방 문제인데요. 이 주택 분양 보증 시장 개방 문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주택 분양 보증 시장의 그 최초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시죠? 1993년에 설립된 주택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그리고 그게 1996년에 부실을 일으키고 그 해에 6천억 이상 드는 큰 그 손실을 입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한 그 뭐 가입자도 문제지만 심하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996년에는 그 태창주택과 그린주택건설이 공제조합 내부자하고 공모해서 조합보증서를 위조해서 불법 대출을 받고 부도를 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IMF 때는 한보그룹 휴종 부도지면서 이게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폐지하고 대한주택보증을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민간에서 그런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분들의 또 이런 분양 보증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건설사들의 입장은 사업자 입장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높게 받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한 번은 분양 보증 시장이 개방됐을 때 분양가 자유라 이럴 때는 한 6, 7년의 기간을 두고 아파트 주택 가격이 한 서너 배 올랐던 그런 뼈아픈 또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제가 이 분양 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와 분양 보증 시장이 자유 경쟁이 되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KDI에서도 그런 그 연구를 했죠. 과열됐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보증기관 자산 건전성이 동방 하락하고 그다음에 주택 분양 보증 시스템 전반이 어떤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 경쟁을 하다 보면 이게 저 비용 들어가는 고소득층을 가게 되면 정말 그 돈이 어려운 돈이 안 되는 작은 업체들은 그 분양 보증받기가 어렵게 되고 네. 뭐 성적 좋은 큰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 보증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제 의견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은 영향을 미칩니다. 적어도 그 분양 보증 때문에 분양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묶어놓을 수 있지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뭐 지금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부분은 우리 뭐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겠지만 허그에서도 강력하게 그 내용을 좀 그 주변에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택 분양 보증료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그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증료가 과다하다는 응답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몇 차례 이렇게 인하를 했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많다는 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업계와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적정 보증률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함께 합의를 하면 좋겠다는데 그게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나쁜 임대인 관련해서인데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임차인들이 되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전입 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집을 임대를 하고 이 부분만 정리할게요. 아니 이해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부분만 연결됩니다. 이분들에게 대항력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날 즉시 주민등록을 거기 등록부에 등기하는 날 즉시 생기게 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거기에도 동의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 더 이상 그런 그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한 이 사람들의 그 나쁜 행위를 막아야 되겠다. 지금 그게 근데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오늘 내가 이걸 임대를 했으니까 오늘 등록할 거야. 그럼 이 사람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오늘 나하고 사고 팔고 하든가 오늘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다. 네.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 을 출신의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부동산원 원장님, 그 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조사 관리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만 하고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투기 및 불법 등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 조치를 취하고 이번에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3억 이하 양도세 중과 배제 잘 알고 계시죠? 예. 올 초부터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틈새 투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이 주택 쇼핑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7.10 발표 이후에 이 전후로 비교했더니 55%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10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 1000가구 이상 개인은 269가구까지 있었는데요. 이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께서도 세정 당국과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원에 대해서는 이 투기 양상에 대한 의심 사례 조사하고 조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최근에 그 외진 매수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획 조사도 실시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런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외진 매수가 심할 지역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공시지가 3억 조사하겠습니다. 미만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인데요. 이 강원, 경남 등의 이 조정 지역 내 읍면 지역 50% 이상 증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인 한 곳이 15,000채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이 772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 700채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건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순수 투기용이고 뭐 임대차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 주변 읍면 지역에서 3억 미만 아파트 매수 매매 거래가 100%에서 300%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남양주 태계원읍 공시지가 3억 미만인 S모 아파트인데요. 84제곱미터에 지난달 1년 전에 1억 8,3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 오른 4억 4,800만 원. 1년 만에 2억 6,500만 원 올랐다고 하고요. 이 남양주 와부배 모 아파트는 1년 사이에 4억 6천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으로 1억 6,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읍의 84제곱미터 모 아파트는 지난달 4억 2천만 원 거래가 됐고요. 같은 규모층의 6월에 거래된 2억 6,900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 오른 가격입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고요. 인접 지역도 지금 1억 4천만 원 막 등등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 저는 뭐 이 여러 가지 중과 배제에 대해서 뭐 배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실거주 목적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동의합니다. 네. 리츠 시장이 부동산 원장님, 리츠 시장 많이 성장하고 있죠? 예. 지금 올해 302개 리츠사 지금 올해 80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년까지 시정 명령 655건, 과태료 2건, 인가 취소 5건. 이 관리 감독 매우 중요하다 보는데요. 이 9명에서 올해 이제 1명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가능할지 2017년 34조에서 2018년 43조, 19년 51조, 20년 61조, 또 올해 70조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10조씩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돈이 몰린다고 하는 건 1년에 10조씩 증가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관리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고요.
지금도 정기 증원의 요청을 늘리려고 3명 요청하고 있는 상황. 네, 감사합니다. 허그 사장님, 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나쁜 임대인 공개법 매우 동의합니다. 2030 전세보증금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19년에 2030 세대가 1,117억, 2020년 2,320억으로 2배 늘었고요. 올해 8월까지 2,210억입니다. 뭐 예년 수준을 아마 더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근데 저 주목해야 될 것은 20대의 전세보증 사고입니다. 2019년 62억에서 2020년 291억, 5배 가까이 늘고 있고요. 2021년 8월까지 564억입니다. 그러니까 62억에 비교해서 9배, 올해 말까지 가면 10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를 아무래도 사회 초년병이고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 이 나쁜 임대인한테 쏘는다거나 그래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당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라든지 블랙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집주인분들이 좀 임대인이 좀 제대로 된 분들인지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금액만으로 사고 금액만 봐도 20대 사고율이 50대 사고율을 지금 추월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20대 564억, 20대가 564억이고 50대가 364억, 이미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50대보다도 적었는데, 이렇게 좀 이 2030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그에서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대책 강구 중에 있으시죠? 특히 이제 지사 콜센터에서 보증 요건 등 사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재 상세히 상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쁜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 부분도 이 전세 사기와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다주택 임대인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원장님, 예. 이번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6%인 2,024명이 특별 공급 아파트 청약받고 계속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 부분은 공공기관별로 직원 생년월일하고 성씨만을 당첨자 명단과 단순 대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년월일과 성씨만을 가지고 당첨자 명단을 단순 대조해서 일치하는 것을 추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에 나간 수치 왜 적극적인 반박과 해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 국민들은 이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는 매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내용인데요. 오보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불명확한 통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월 출신의 신동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월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권영택 사장님, 예, 허그가 올해 4월부터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이 말만 들어가지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던데 이게 뭐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 나서 경매를 하게 되면은 경락 가액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임대인 대신에 변제를 해줬잖아, 허그가. 그렇죠. 그럼 경매를 시키는데 예. 이게 임차권을 설정하다 보니까 경매가 자꾸 유찰된다 이거지. 그렇죠. 임차권이 버티고 예,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낙찰가율이 저조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임차권을 포기해서 낙찰률을 높여서 최소한의 금액을 받겠다 이 소리잖아. 그거라도 받겠다는 그죠? 이제 노력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낙찰가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 예? 이게 호황이다 보니까 네. 2008년 이후에 최대 지금 낙찰가율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봐요. 10월 1일 부동산 지지 옥션에 따르면 9월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서울 빌라 같은 경우 14년 만에 최고치야. 그러니까 97% 정도가 되고 또 서울 경기도 83, 82% 정도 되네요. 때문에 이 낙찰에 성공시킨 31건은 낙찰 금액을 보면 24건은 77.4%가
허그가 추정한 낙찰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받았어 실제로요. 그다음에 11건은 대변자금을 100% 이렇게 회수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24건 더 높이 받은 경우에는 이게 임차권을 미리 포기하는 자체가 이게 넌센스거든, 그죠? 네, 응? 그렇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특별 매각 조건 제도 도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정 낙찰 가액이라는 것도 산정을 한 모양이에요. 네. 이게 산정이 엉터리예요. 이게 보니까 실제 낙찰 금액과 괴리가 큰데 이거 다음 표 보세요. 보면 거의 뭐 적게는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거 1억 가까이를 돌받게 이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잘못된 추정 낙찰가액 계산으로 이게 무분별하게 특별 매각 조건이 설정돼서 말하자면 임차권을 사전에 포기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낙찰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이걸 막게서 한 거잖아. 근데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특별 매각 조건을 설정하고 있단 말이죠. 응? 이게 보니까 다음 표 보세요. 그렇죠. 표 4. 보면 이게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건입니다. 응? 특히 이제 표 5를 보세요. 5 보시면 그림 특별 매각 조건이 설정된 건을 보면 1번 갭투기 빌라왕이나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게 허그의 집중관리 대상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요. 이게 응?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이 설정된 288건 중 70%가 넘는 204건이 빌라왕들이 전세 세입금 말하자면 떼어먹은 물건이라고. 예? 그다음에 최종 낙찰건 31건 중에 65% 정도가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올해만 598채 못 받은 전세금이 1,05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빌라왕들한테 떼어먹힌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 사람들 배불리는 그런 제도를 왜 하냐. 다시 말해서 이건 아마 해수율을 단순하게 높이기 위해서 이걸 설정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기준이 설정된 건 아마 부동산 불경기에 설정된 것 같은데 호경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경매 시장의 유동성 영향성을 크게 받는 거죠. 이 제도 자체가. 예? 그다음에 또 추정 낙찰 가액이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너무 커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하게 이게 설정 조건이 설정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서민들의 말하자면 그 전세권을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100%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다음 그림 보세요. 깡통 전세에도 어떻습니까? 이거 100%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도. 근데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의 분양가를 넘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이게 조건을 보면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요건이 보면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근데 보면 이게 문제는 신축 공동주택 경우에는 이 시세가 산정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원의 평가를 근거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하면 짜고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던데.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최근 5년간 전세 목적물 경공매 회수 현황인데 이게 전액 회수권이 31%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1조 481억 원 중에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니까 5,279억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좀 떼어먹히고 있던데 다음 그림 보세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보니까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69%의 회수를 보니까 회수율이 뭐 그래도 한 60, 70%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림 보세요. 뭐 2%, 7%, 많은 게 10%. 예? 물론 하이부터 쭉 써놓은 겁니다만 이런 이유가 뭡니까?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이게 후순위 배당이라는 낙찰가 저지해서 그런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분할 상환 및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실익 있는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뭐 또 못 받는 거잖아요, 거의. 떼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그림 보면 카페에서는 허그 안심 전세대처럼 깡통 전세인 게 당연한가요? 뭐 이런 자주 섞인 글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결국은 이 손실은 세금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게 보험료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보험료 인상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재정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신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의 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민 의원입니다. 주택도시보전공사 허그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사장님, 성남시 대장지구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허그가 분양가 심사를 했죠. 모든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 했습니까? 아파트 개별 섹터별로 아파트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2018년 12월부터 판교 퍼스트힐, 프로지오 등 7개 사업장에 주택 분양 보증서를 발급했죠. 네, 네.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예. PPT 한번 보십시오. 쭉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사장님, 성남 대장지구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당시는 2018년도니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양 당시부터 언론에서 위례 포레자이와 비교를 많이 했고 또 같은 시기 분양했던 위례 포레자이는 평당 1,82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같은 시기에 분양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과 바로 붙어 있고 이미 기반 시설이 많이 갖춰진 위례 포레자의 분양가가 오히려 평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저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33평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6천만 원에서 2억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맞죠? 네. 서울에서 같은 날 분양한 DMC SK뷰도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1,965만 원으로 대장지구보다 오히려 훨씬 저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부터 허그의 분양가 통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모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보셨죠?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한 허그 분양가 통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 동안에 수많은 사업장에서 허그의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를 비판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유독 성남 대장지구에만 예외가 생겼습니까? 그 사실은 이게 예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 분양가를 심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정해진 산식과 그다음에 입지 세대수 브랜드를 고려해서 유사한 1년 이내 분양 사업장을 비교 분양가 통제 나사가 풀린 거 아닙니까? 성남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그에서도 대장지구를 봐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허그에서 더샵 파크 리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내 분양한 사업자고 그래서 한 94% 정도 기준으로 한 적정한 분양가였다 이런 자료가 왔는데 맞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가 분당 더샵파크 리버 같은 경우에 심사 상한은 2,540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평균 분양가는 1,998이어가지고 오히려 주변보다 좀 낮게 이렇게 저희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의 94% 정도 수준으로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동안 허그가 분양가 책정을 주변 시세의 70% 50% 가까이 기준으로 통제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예? 누가 이런 허그에 이런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필이면은 이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규제 건이 느슨해졌고 이 성남 대장지구만 예외로 분양가 통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책임이 허그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장동 이 의혹, 비리 의혹의 그 실체에 허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분양 리스크를 감안해서 그 심사 기준 내에서 심사를 했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수용을 통해서 땅값을 싸게 주고 사가지고 분양가 통제를 안 하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서 그래서 돈벼락을 안긴 거 아닙니까? 왜 허그에서 다른 데는 다 통제를 하면서 성남지구만 통제를 못했습니까? 이 대장지구만.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묵인 내지는 용인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었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 성남시가 또 발벗고 나서서 토지 보상 각종 인허가 문제 해결해 주고 용적률 상향 이런 특혜를 주고 허그에서도 분양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조 넘는 개발 이익, 예? 이걸 지금 하는 동안에 우리 의원실에서 국토부와 허그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성남 대장지구에 입주했거나 혹은 또 입주 예정인 세대가 3,833세대 정도 되는데 분양 대금 총금으로 봤을 때는 3조 1,000억 정도 됩니다. 3조 1,000억 정도. 이 가운데 41%인 1조 1,200억 원이 대출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당 3억 3천만 원 정도 달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예? 알고 계시죠? 허그 사장님, 빚을 얼마 진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정을 해주고 분양가를 책정을 해주면서 그래서 1조 2,700억 세대당 3억 3천만 원의 대출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성남의 뜰 대장지구에서 걷어들일 예상되는 돈벼락이 1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경매 주민들의 돈 파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세요. 조금만 좀 더. 예, 마무리하세요. 연관되는 거니까. 예. 허그도 대장지구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또 꼭 대장지구에서만 수상한 분양 보정 심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독 대장지구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왜 그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혹시 관계되는 분은 없는지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일체의 특혜가 없었고요. 다른 사업장과 같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심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심사 상한은 2,500까지 나왔으나 저희가 눌러서 평당 2,000 내외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특별히 대장지구만 비싸게 분양한 이유가 뭡니까? 예, 박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배석 중인 그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이 장관 보고 등의 사유로 실시 이후에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이석을 하고 김헌정 정책기획관이 그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섭입니다. 허그 사장님,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혹여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께서 해명 자료에서 허구 업무를 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하고? 저희는 뭐 그 법적인 신청권자인 그 하나자산신탁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 무슨 일이 있었으면 곽상도 의원도 뭐 관련이 있나요?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관련돼서 잠깐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예. 이의신청이 2017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면 해마다 늘어납니다. 2017년도에는 390건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작년 8,254건이었다가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14,20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이 조정을 봤더니 퍼센트 조정 비율을 보니까 2017년도는 10%가 조정됐어요. 이 신청건에서 2018년도에는 15%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은 0.2%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때는 그 전체적으로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다 보니까 이 신청 건수가 많았고요. 이 조정하면 이 신청을 하면 예. 재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전문가들하고 저희 부동산원에서 예, 부동산원에서 아니 부동산원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조사를 하고 이 신청 와도 또 그 같은 기관에서 이 신청 됐던 부분을 조사를 하죠. 그 이제 외부 전문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주도적으로는 예. 부동산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료 의원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이의 신청 들어왔다 그래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명상련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기 식구끼리 봐주기, 감싸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시 업무 참여자가 520명이죠. 예. 거기에 평가사는 150명밖에 안 되죠. 150명이에요, 자료에. 예. 예. 평가사는 15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비전문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서도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 교육을 1박 2일로 합니다. 너무나 좀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좀 다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1인당 평균 조사 건수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1년도 현재 27,317건을 일이 혼자 합니까? 예, 이게 공동주택 특성 때문인데요. 예. 1,420만 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하나 아파트 하면 예, 단지 전체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지금 특별 교육을 시키고 테스트 시험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다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혼자 담당하는 구역들이 많지 않도록, 과다하지 않도록 예.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상거래 위반 건수인데 화면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보면은 현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고 같은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만 9천 건을 조사를 했는데 비정상 위반 건수가 2017년도는 7천 건이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작년 기준은 13,000건, 2배가량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짓 신고라든가 즉 다운 계약이라든가 업계약, 가격의 거짓 신고 등이 17.1%를 차지합니다. 경기도 경우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 비정상 거래 사례를 보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 간의 저가 양도해서 탈세하는 부분도 있고요.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편법 증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내용 아시죠? 예.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 거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네.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조사 대상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정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다음 거.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절차를 보면 우리 부동산원에서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죠. 예. 그리고 지자체에 통보해서 지자체가 정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아니면 국사청이나 경찰청에 기관 통보를 하죠. 예. 그리고 과태료 부과된 것은 국토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일선 지자체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 신고 업무하고 정밀조사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하는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관련 이 부서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기피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1년 근무하고 바뀌고 1년 근무하고 바뀌고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과태료 처분은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찰청과 국세청으로 이관됐던 부분들은 더더욱 결과를 우리 한국부동산원에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그 매년 신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네.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제 생각은 이것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업무이기보다는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부동산 감독원이 빨리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 출신의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지역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예, 부동산 원장님, 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개월째입니다. 4개월. 예.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책임을 묻기는 뭐하지만, 우리 부동산원은 우리 국토부의 주택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주요 지표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죠. 예. 그게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이렇게 지난 4년여, 5년 가까이 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이렇게 엉망진창, 단순히 실패 차원을 넘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와 좌절, 절망을 주는 이런 주택 지금 시장의 현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도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지적을 받았죠. 이거 부동산원에서 작성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그런 지표 표본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 이런 많은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전문기관들의 또는 지적도 있어서 결국은 일부 보완을 했죠. 예, 지난해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연초부터 해서 통계 표본을 많이 늘렸고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당한 수치들이 나오죠. 한 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1억 8천만 원이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 전체적인 매매가가 1억 1,300만 원이 오르는 한 달 사이에 이런 통계 왜곡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통계 표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평균 가격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세를 제대로 그동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집값을 제대로 그거를 흐름을 지표로 산정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본이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정말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표본수가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에 7,595만 원이 이렇게 오르는 거 나와요. 이건 왜 원인이 뭐예요? 그런데 이게 표본 숫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표본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게 너무 엉터리라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이제 들어간 게요. 그동안에 이제 규모하고 거래량만 가지고 봤는데 이번에는 가격 분포까지도 넣다가 보니까 기존보다 가격 높은 게 들어갔었죠. 제대로 된 우리 통계 작성해서 제발 좀 국민들이나 저번에 마냥 말이죠 김현미 전 장관님 그냥 어거지 주장하면서 얼마나 여기서 시끄럽게 우리가 싸웠습니까?
제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자, 특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우리 본 의원실에서 직접 한번 그 주요 지역의 주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높이 나오는 거로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을 내다 보면 사실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부분이 거기에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아파트 또는 집값 상승이 제대로 포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전반적인 이제 주택 가격 지수 그것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관심 지역, 그 예민한 지역에 대한 또 보조 지표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직 그 부동산원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표본 수가 늘어난 걸 대처하다 보니까 그동안 여력이 없었고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실감 나는 그런 지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정부 정책에 제대로 된 바로미터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수상 우리 주택토지실장님 오셨나요? 예, 같이 좀 나와주시고요. 예, 우리 부동산 원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 이제 청약 결과 부적격자가 당첨이 되면 결국은 다시 그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그 선정을 입주자를 선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네. 예, 소위 그걸 일종의 뭐 줍줍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우리가 내보니까 지난 이후 제도 개선을 좀 했죠. 예? 그동안 이게 아무나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거 기준이 뭐 특별히 없어서 우선 선착순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입주자가 선정이 됐었나요? 그 부적격 물량. 우리 부적격 물량은 그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거죠. 우리 김수상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거 소위 줍줍이라는 하는 물량에 대한 그 배정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최근에 바뀌었죠? 예, 그 예전에는 이제 예비 입주자를 이제 기존에는 40%를 했었는데요. 20년 3월에까지 이제 최대 500%까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말씀대로 그 예비 입주자 선 내에서 당첨이 되는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크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0건 정도 뭐 그런 예비 입주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기준이 뭐예요? 그 예비 당첨자 명단을 자, 이번에 대장동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문제됐던 그 부적격자 물량이 상당수 이 대장동 이 사업에 그 문제 의혹의 당사자들 가족이나 본인들이 이거를 입주자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의심이 엄청 큰 거예요. 소위 사업자들이 뭐 이걸 갖고 장난하는 건 아닌가? 소위 투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이 문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그 예비 당첨자 제도 개편 전이어서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140명 정도 예비 당첨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인데 한번 이번에 일말의 의혹이 없게끔 실태 조사, 그다음에 모든 전수 조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추가 이번에 입주 결정된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서 수사 당국에 이거 고발 조치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갖고 그 수사 당국에 던져주라는 얘기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 출신의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강서울 출신 진성준입니다. 우리 부동산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관장하고 계시죠? 부동산 시장의 뭐 주식 시세 현황판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신고 의무자의 그냥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예, 신고하도록은 돼 있지만 예, 의무적으로 신고하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신고되는 거죠. 신고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의 합법적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비슷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총 334만 건이었습니다. 그중에 19만여 건이 거래 신고된 뒤에 취소됐어요. 네. 우리 부동산원에서는 그걸 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교통부가 4차례 이렇게 허위 거래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3,672건이 허위 거래로 확인되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 732건이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로 그렇게 적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불법 의심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문제가 된 의심 사례에 대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 소명이 불충분하면 아 이거 불법이 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별도의 무슨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해 본다거나 그걸 뭐 살펴본다거나 뭐 이런 것은 못 하는 거죠.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 내역 같은 거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불법 사례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거래 취소의 발생일 정도를 이 신고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래 취소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로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쓰면 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취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계약이 완전히 다 종료된 뒤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잔금 결제일을 한 2달 줬다고 그러면 최소한 3달 이상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허위 신고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장난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취소된 것이 그야말로 투기거래 의심 사례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변심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예.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경고하는 시스템, 경고가 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 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 의심 거래다라고 확인되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이첩한 경우는 그런 사례라고 딱 떠줘야 그 지역 일대의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이건 좀 무슨 가격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그 획일적인 취소 사유 공개라든지 또 신고인이 임의로 기재하는 취소 사유를 쓰는 그런 부분도 또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아니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아 이건 불법 의심 사례다 또는 의심 거래다 이상 거래다 이렇게 확인되면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거래로 형성된 시세가 충분한 게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소비자가 적어도 한 번쯤 의심해보고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해서 허위 거래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문 경우에는 저는 부동산 거래 허가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실거래 신고된 것 가운데 이상 거래 건수들을 적발해내요. 그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원에서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이거는 일반 소비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접수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보니까 2020년 2월 달부터 운영해 왔는데 올 8월 달까지 접수한 건수가 모두 3,400건이에요. 이 중에 지자체가 통보된 거는 65%. 그런데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단이 이상거래라고 포착하는 건수에 비하면 한 해 5%도 안 됩니다. 네. 2020년도에
국토부가 적발해낸 이상거래 건수가 6만 6천 건인데 또 올해는 6월 달까지만 해도 5만 1,300건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신고 접수되는 거는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상거래를 발견해내거나 이 잘못된 불법 거래를 적발해내거나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고 당사자가 무슨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거나 또는 무슨 자료 추적권이 없어가지고 당사자의 소명에 의존해서 이걸 발굴해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동산원이 기왕에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지금 물론 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국도시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국민인식조사를 해봤는데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 뭐냐? 맨 첫 번째로 꼽힌 게 투기 단속이에요. 29.8%의 우리 국민이 그렇게 꼽아요. 두 번째가 주택 공급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된다.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이 62%예요. 반대는 17.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한국부동산원이 기왕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혈과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미가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우리 손태락 부동산 예. 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월 저희 의원실에서 85만 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3건 중 1건이 신고 후에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지난 7월 국토부 부동산 거래 분석기획단하고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최초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된 것인데요. 국토부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띄우기 정황이 있는 821건의 거래를 조사했습니다. 신고인 한 사람이 중복 또는 다수로 신고 후에 취소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제 적발을 한 건데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소명 자료를 내서 조사한 것에 의존한 그런 결과입니다. 뭐 계좌를 추적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 거래 그리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가 12건, 법령 위반 사례가 69건이 있었음을 찾아냈습니다. 만약에 조사 권한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지요. 한계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그 등재 시스템에 올라는 갔는데 최종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예. 그 건수가 2,420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내역은 아마도 여전히 온라인 포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국토부 부동산이 신고된 의심 건수 그 발표를 했는데 2,420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자체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부과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게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2,420건이 미등기 신고, 그러니까 신고는 했지만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허위 그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방자치단체한테 확인해 보라고 넘겨는 줬는데 예.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원장님 그게 말씀이 되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넘겨주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그 통보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다 챙겨보지는 그 못합니다. 국토부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런 것도 협조를 못합니까? 저희들은 왜 조사를 하신 겁니까 이거를?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아니 권한은 그러다 저희들이 보니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2,420건 허위 신고됐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2,420건 거래가 되지 않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 이 건수가 그대로 포털 사이트 등에는 거래된 것으로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교란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셔야죠, 당연히.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정밀 조사를 너무 하도록 무책임한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통보를 했는데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행정을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라든지 인력 그런 부분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세종시를 보니까요. 세종시는 지난해 거래된 100건 중에 3건이 미등기 거래였습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그 100건 중에서 3건은 실제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입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하고 이것을 확인을 해야지. 그래 여러 가지 투기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숟가락을 떠서 앞에 갖다 드려도 그걸 확인을 안 하시고 지자체에 통보하고 나서 우리는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의 관계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토부랑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걸 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고된 내용이 등기가 됐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것도 확인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협조 요청을 빨리 하셔야죠. 예, 지금 그 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대법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보다 책임감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권영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인 경우에 바닥 난방 설치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 상위 10곳의 평당 분양가가 6,638만 원입니다. 아파트 상위 10곳은 4,931만 원인 것에 비하면 아파트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보다도 훨씬 비싸게 지금 평균가가 되고 있는데요. 세대당 분양가를 비교해봐도 상위 10곳 평균이 14억 2천만 원, 아파트가 17억 7천만 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가격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했고 금리를 낮춰주겠다, 기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은 개발이익은 온전히 사업자에게 다 돌아가도록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분양가는 규제 무풍지대에 그대로 있는 셈입니다. 사장님, 현재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 시행하고 계시죠? 네. 네, 이런 것처럼 적어도 투길 가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은 고분양가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분양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네, 어떤 제도를 마련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 회사가 고분양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반 권한이 없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바로 분양 보증시장 개방이라든가 고분양가 통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거용 이건 주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거용이라는 이유 하는데 이 틈새를 비집고 지금 건설업체라든지 그런 어떤 투기꾼들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이 분양가를 올리는 하나의 수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그 인근에 또 아파트가 오르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돼서 이게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 출신의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도시공사 보증공사 권영택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죠. 네.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경기도 용인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뭐 청약 조건 노, 세분부담 노, 이사 걱정 노, 주거가치 예스. 인터넷에서 아주 활발하게 임대주택으로 홍보되고 있는데요. 청약 조건을 보지 않고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납입 조건표입니다. 84제곱평방미터의 임대보증금이 평균 8억 7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100만 원입니다. 가장 비싼 보증금인 8억 9천만 원을 전세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약 10억 원이지요. 전세 가율을 60%로 가정하면 이 임대 아파트의 추정 주택 가격은 무려 1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 추정 가격 16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봐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임대 아파트 16억 6천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 주변 시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 아파트와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이 아파트의 올해 8월 매매 금액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4년이 채 안 된 신축급 아파트인데요. 매매가가 12억 7천, 13억 5천 수준입니다. 이게 참 사장님, 이게 사업자가 이렇게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인근 주택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포함됩니까? 지금은 그 정확하게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 지적 따라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공사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단기 임대주택만 고임대 심사를 추진해 오다가 최근 장기 민간 임대주택도 가능하게 심사 대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영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임대 심사를 하게끔 개정했어요. 임의 규정인 것도 문제지만 영업부서장의 판단에 맡긴다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는 것을 방치하면서 부동산 안전정책을 내면 뭐 하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수상 국토부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 9억에 가까운 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예, 좀 그 다른 시세에 비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매달 이게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증금으로 받아가지고 건설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요. 진짜 고요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자 하나가 결국 주변 주택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실장님, 이게 장기 일반 민간주택의 이 고임대료 문제를 적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함께 우리 허구하고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예,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그가 올해 보증 실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이 8월 기준으로 34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뭐 실적이 증가한 거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실적이죠. 하지만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21년 12월 추정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64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 예상되고 있고 대위 변제액이 한 4,6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가장 문제가 이게 사고율이 높고 회수율이 낮은 연립 다세대 주택 문제입니다. 많이 지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위기 관리가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회수율이 그나마 76%가 넘습니다. 그런데 연립 다세대 주택은 사고율도 가장 높고 회수율도 21%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문제인데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 3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울 신축 빌라 상반기 전세 거래 2,752건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26.9%가 전세가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값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거의 20%에 달합니다. 보증사고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주택가격이 100%까지 보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연유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관계 기관들이 협의해가지고 이 전세가액의 매매 가격의 80% 이상이 되는 주택, 이른바 깡통주택이나 무갭 투자 의심 주택을 국민이 쉽게 알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치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가지고 금제당권 설정 금액이라든지 가압류, 그 압류 등기가 있는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사고율이 없고 깡통 주택을 이래가지고 피해받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문제 이런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시 갑주시의 조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권영택 사장님, 손태락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과열 현상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PPT를 한번 좀 봐주시죠. 연도별 서울 지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올해 8월까지 일반 분양 물량은 2,591채만 분양이 됐습니다. 4개월 연말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18.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어디 갔냐? 아파트 공급을 하려니까 고분양가 심사나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문에 도생, 생숙, 오피스텔, 지산 이런 쪽으로 다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허그 권 사장님, 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는 원래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질의 주셨지만 보증 리스크 관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PPT 한번 봐주실까요? 근데 다음 PPT. 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강남 4구의 평당 분양가와 시세를 봤더니 시세 한 60%까지 분양가를 고분양가 심사할 때 낮췄습니다. 분양가 억제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은 좋겠지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봐야 뭐합니까? 실제 분양되고 나면은 시장가에 맞춰가지고 매매가는 상승되고 로또 분양이 되는 거죠. 다음 보시면은 실컷 잡아가지고 고분양가 심사를 해서 분양을 했는데 보시면 거의 100% 이상씩 2배 이상씩 다 뛰고 대장 아파트로서 인근 아파트 시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그가 보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분양가 통제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자꾸 통제를 하니까 결국은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고분양가 심사로 갈등 겪다가 분상제 적용으로 변경됐지만 아직도 분양 일정 불투명합니다. 12,000여 가구죠. 부산 온천 4구역 4,000세대, 대구, 인천, 대전 뭐 지방 대도시에서도 분양 연기하거나 후분양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분양가 통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양가 통제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예, 손태락 원장님. 예. 작년 7월부터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상제 실시됐죠? 예.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서 감정평가하면 부동산원이 적정성 검토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PPT. 근데 22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재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건은 수용 가능하고 나머지 20건은 재평가로 나왔습니다. 전체의 91%가 재평가 요청입니다. 다음 요거는 손 원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고 모두 다 재평가 요청해가지고 재평가해서 가격 좀 내려오니까 적정하다고 다 한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손 원장님 오신 다음에 재평가한 건데 뭐 그래도 수용 가능한 게 한 2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변동률은 더 내려갑니다. 부동산원이 택지비 목표 가격을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면은 재평가하라고 압박을 가한다. 이게 뭐 시장의 정설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목표 가액이 나올 때까지 재평가 요청을 한다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그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감정 평가했는 게 기준에 맞춰서 평가했는지 평가서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보라고 감정 그렇게 하고 평가액 자체가 시세의 50에서 70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또 부동산원이 더 깎으라고 하니까 이거 뭐 도저히 사업 못 해 먹겠다 해서 이것 때문에라도 또 사업 철회하고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은 분양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고 해서 아파트 공급이 늦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요청하고 있고요. 서울 세운상가 세운지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번 재평가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철회했고 또 어떤 데는 거기가 꽤 커요. 예. 뭐 재평가 계속 나오니까 아파트 물량을 갖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은 고분양가 심사, 분상제 이 규제 피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생수, 오피스텔, 지산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형 아파트로 계속 돌려가지고 시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금융비용은 계속 들어가요. 업자들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은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돌리거나 안 그러면 금융비용 부담하면서 참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면 돌려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근데 너무 그 규제가 비현실적이니까 아파트 공급이 안 된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노영국 장관이 그 아파트 공급 방안 중에 하나로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방안 하고 분상제 개선 방안. 네, 봤습니다. 예. 원장님 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취지를 갖다 좀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시면 좋은데 정작 필요한 아파트 공급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거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우리가 부담되는 거 아닌가? 그건 개선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그 주질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그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4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